이번 차시에서는 건축물 공사에서 마감 공사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마감 공사 편과 관련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마감 공사와 관련된 관련 절이 나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마감 공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학습 방향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연도 출제 문제가 또 계속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감 공사의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공사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맨 처음에 건축물이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토공사,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 이후에는 기초가 설치됩니다. 토공사를 하는 이유는 지중해 기초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기초공사, 그 다음에 기초공사가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골조공사는 주로 RC 공사가 주 골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철골이 그 골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현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아닌 공장 타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부재로 골조를 이루는 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를 선행공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가 바로 마감공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감공사는 우리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한 15가지 이상의 그 세부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두루두루 섭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작업자한테만 맡겨도 되는 공정을 우리가 세세 시시콜콜하게 내용을 우리가 표준 시방서를 보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시간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마감 공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마감 공사하면은 우리 교재에는 마감 공사를 5개의 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개의 절. 첫 번째로는 조적공사, 그 다음에 석공사, 그 다음에 타일공사. 이렇게 이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에서는 방수공사. 세 번째는 미장공사 또는 도장공사. 그 다음에 5번째는 단열, 그 다음에 차음, 그 다음에 수장공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창호 및 기타공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를 이제 먼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현장에 투입되는 조적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어떠한 등록을 한 전문 건설 업체인가, 석공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타일공사를 하는 업체는 건산법상 어떤 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마감 공정과 관련된 그 시공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규와 연관된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건 실무 능력이나 아니면은 수업 능력에 모두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한 본론을 강의할 때 어떤 업자가 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각종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제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시방서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거에 한 3배 이상 많은 마감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생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을 짓는 엔지니어라면은
요 정도의 마감 공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초고층 빌딩을 담당하는 고급 건축 엔지니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수준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법은 어떤 것이냐? 1번 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방수공사를 꼽을 수 있어요. 물이 새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용기라고 봤을 때, 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릇이라고 봤을 때 그 그릇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수공사가 돼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면 그 건물은 아무리 골조가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불량한 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수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1순위로 중요하다. 이거는 매회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수공사를 공부하면은 그 학습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단열공사, 차음공사, 수장공사. 여러분들 집을 지었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싸게 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난방비가 많이 들고 냉방비가 많이 들고 이런 집은 나중에 집값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집을 사겠습니까? 내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진다면은 단열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중에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 마감 공사가 바로 단열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차음 공사. 이 차음은 뭐냐면 소리를 차단하는 공사입니다.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은 바닥판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음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민원과 직결이 돼요. 민원. 그다음에 이웃 간의 그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음 성능은 매우 중요한 공동주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능이 됩니다. 그래서 단열과 차음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런 아주 그 참혹한 그런 결과까지도 빚을 수 있는 게 건축물에서 차음 성능이 떨어질 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1년에 3번 시험을 치르는데 그중에 한 번씩은 차음 공사에 대한 게 나온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수장공사. 수장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바닥, 벽, 천장공사 이 3가지를 합해서 수장공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그 바닥과 관련된 게 차음공사하고 연관이 돼요. 또 벽과 관련된 게 또 차음공사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 측면에서 이 수장공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열공사 아직까지는 중요한 정도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수명화 건축,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 뭐 녹색 건축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열 공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과 차음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창호 공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창호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단열도 안 되고 차음도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호와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연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제3편 커튼홀 공사를 여러분들이 학습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커튼홀과 창호 공사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다만 온 외벽이 창호로만 되어 있다면 그런 외벽을 우리는 커튼홀이라고 하고 골조 속에 창문만 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을 땐 창호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튼홀과 창호 공사는 개념상에서 똑같지만은 모든 외벽이 창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창호 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열 공사와 차음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단열만 신경 쓴다면 단열 성능과 차음 성능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창호 면적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단열이 잘 되고 차음이 잘 된다 할지라도
바깥이 안 보이는 아주 답답한 창문이 적게 달려 있는 집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외관을 감상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집이 되겠죠. 그래서 창호 면적이라는 거는 매우 그 적정 면적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답답하지 않을 만큼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열이나 차음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또 창호 면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적정 개념이 필요한 그 공사가 창호 공사라고 이제 봅니다. 창호는 크게 세시와 유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세시에 대한 거 알루미늄이냐 강제이냐 아니면은 복합 창호이냐 뭐 이제 창호 세시이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런 그 학습 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봅시다.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게 조적공사인데, 이 조적공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조적조로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적공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조적조로 우리가 건축물을 질 수 있는 집은 3층 이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짓는 집은, 벽돌을 내력벽으로 하는 건축물은 3층 이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났을 때 벽돌로 지은 집은 그대로 Y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평력에 취약한 건축 재료가 조적재입니다. 벽돌, 블록 이런 조적 재료가 지진에는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이런 그 조적조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저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조적공사가 아니라 뭐 방수 보호벽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칸막이 세대 경계벽을 쌓는다든지 이런 비내력벽 그런 측면에서, 또 지하 외벽을 이중벽으로 쌓는다든지 할 때 그런 차원에서의 그 조적벽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공사하면은 건물 외부에 돌을 붙이는 그런 공사입니다. 물론 바닥에도 붙이고 내벽에도 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사 학습에서는 주로 외벽에 석재판을 붙이는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출제가 됩니다. 6번에 한 번 정도지요. 그래서 석공사 이 중에서는 이제 습식공법이 있고 건식공법이 있는데, 건식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닫힌 줄눈보다는 열린 줄눈, 오픈 조인트 공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타일 공사는 외장 타일이 있고 내장 타일이 있는데, 외장 타일은 더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지을 필요가 없고 지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은 외장 타일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외벽을 타일로 마감을 하게 되면 하자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동결융에 의해서 타일이 박락될 수가 있고, 그런 하자는 점점 한 번 타일 한 장이 떨어지면 그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타일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내장 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내장 타일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타일 공사도 바닥에다가 타일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시설물들은 극히 부분적이에요. 뭐 이렇게 뭐 그 고급 건물이나 아니면 소형 건축물에서 그 바닥을 후레싱 타일로 이렇게 500각짜리, 600각짜리 그 큰 타일을 바닥에다가 석재판 대신에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타일 공사는 이제 벽체에 붙이는 타일 공사, 그 벽은 외벽이 아니라 내벽이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 공사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조적공사는 지하 외벽에 대한 이중벽, 그다음에 지상층일 때는 칸막이벽, 아파트에서 칸막이벽을 그 시멘트 벽돌로 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방수층에 대한 방수 보호벽, 그런 차원에서 조적공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석공사는 외장 마감을 할 때 석재판 공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석재판은 내벽에도 붙고 실내 바닥에 설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는 하자가 발생되질 않아요. 주로 건축물 외벽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판이 외벽에 붙는 건축물은 대부분 10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공사가 허구한 날 매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보통 한 2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6번에 한두 번 정도 출제되는 비중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건식공법, 피널공법이라든지 오픈 조인트 공법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한 학습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일 공사는 내벽에 대한 내장 타일 위주로 공부를 해라. 부착 강도 증대 방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장 도장 공사에서 도장 공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도장 공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도장재, 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화학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출제될 일은 도장 공사에서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도장 공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가 취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불량이 발생된다면 그 불량 결함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래서 도장 공사에 대해서는 결함의 유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장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장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시방서 보면은 회반죽에 의한 미장 공사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동물 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전통 가옥 위에는 사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한 미장 공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버전서부터는 재물 마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재물 마감에 대한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면은 미장 공사와 관련된 학습 내용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수 공사이다. 방수 공사하면 부위별로 접근하는 거. 부위별로는 지붕 방수가 있고 지하 외벽 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별로 접근을 한다면은 멤브레인 방수 공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멤브레인 방수하면은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복합 방수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멤브레인 방수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복합 방수 개념입니다. 하자 발생을 아예 배제하는 공법이 복합 방수 공법이에요. 그래서 재료별 장점을 모아서 복합시킨 공법이 복합 방수 공법이니까 복합 방수 공법을 반드시 학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스팔트는 한물 진한 공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료적인 장점은 지금도 활용이 널리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스팔트에 대한 재료적인 특성 정도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방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재료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시트방수공법, 그 다음에 동학방수공법 이런 차례대로 방수공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방수공법에서 동학방수공법은 도장공법하고 겹쳐집니다. 또 이 방수공사에서 방수재료를 두껍게 바르면은 또 바닥마감공사, 수장공사와도 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흥미 유발도 되고 재미있는 부분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공사에 대한 학습의 방향을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이 마감 공사가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사 학습, 건축 시공 기술사 공부를 하는 분들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기술사 수험자가 아니더라도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업에서 그만큼 주목되고 있는
공정이다.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감공사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2000년도 60회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마감공사가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느냐. 보통 총 전체에서 차지하는 출제 비중이 한 16% 정도 됩니다. 16%. 그런데 뭐 5년 동안의 통계, 10년 동안의 통계, 15년 동안의 통계, 그 이상의 통계를 쭉 내보니까 시작은 항상 10%에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16%까지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기술사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출제 비중도 점점 올라가는 게 마감 공정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공사는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분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 재료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런 발전된 자재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공법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공사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10회 동안의 그 평균 비중은 몇 퍼센트이냐? 우리 교재에 제가 안내를 했다시피 104회에서 113회까지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이때 그 평균 출제 비중이 18%가 나왔어요. 18%.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거 평균 16%가 이거는 전체 출제 비중이고요. 이거는 최근 10회 동안의 그 출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6%에서 18%를 향해서 가파르게 계속 출제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그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직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열공사, 차음공사 이쪽 부분에서 출제 비중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냐면은 방내화 공사가 있습니다. 방화공사, 내화공사.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방화라든지 내화라는 건 뭐예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게 방화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마감재가 화재 열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내화공사예요. 내화공사.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은 심각한 화재 사고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건축물 외벽에다가 단열 공사를 했는데 그 단열재가 불에 잘 붙는 자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삽시간에 1층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은 꼭대기층까지 불길이 치솟는 그런 참혹한 화재 현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열 공사를 할 때는 단열 성능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성능을 생각해야 돼요? 방화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단열재는 불이 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왜 불에 타는 단열재를 현재 쓰고 있을까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 전도율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불에 타면은 방화 성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단열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방화 성능을 가진 자재를 가지고 단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점점 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열재의 값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건축기술자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경제성도 고민해야 되고 방화 성능도 고민해야 되고 단열 성능도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서로 상충적인 요소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고급진 엔지니어링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단열 성능, 그다음에 방화 성능 뭐 이런 성능을 우리가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열공사, 차음공사, 방내화공사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질 걸로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출제 비중이 20%까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는
단열공사, 차음공사, 방화공사, 내화공사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힌트를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출제 비중이 18%로 높아진 점, 그리고 28%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져서 5년 안에는 20%까지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술사 학습에 필요한 게 토공사, 기초공사, 그다음에 골조공사, 마감공사가 있는데 토공사와 기초공사가 보통 출제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근데 토공사 이거는 전문 토목공사 영역이에요. 우리 건축 엔지니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토목입니다. 토목. 근데 이 토목공사에서 가장 많은 뭐가 발생합니까?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토공사, 기초공사보다 비중이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건축 고유의 그 공종인 마감공사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한된 시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공부할 것인가 그 현명한 판단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비중 16%,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비중이 18%,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간다라는 것.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면은 마감 공사 문제가 어려워지고 토공사 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재에 나온 정도, 우리 교재 내용은 현재 이렇게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시방서 내용만 실어놓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 발전 추세와 관련된 공법, 그다음에 건설 자재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앞으로 5년 이내까지는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감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마감공사 학습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기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